민트 오디오북. (5분이나) 지각했어. 겨우 5분이야.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5분쯤은 늦을 수 있어. 약속한 시각에 늦었다는 사실이 중요해. 아버지께 네 얘기를 했다. 정원에서 손수 기르는 녀석들 중 가장 예쁜 2마리랬어. 우리라고 생각하고 잘 길러줘. 어라? 이 새가 여기 와 있네. 비슷해서 착각하셨을 수 있어요. 다시 좀 보세요. 아이, 내 손으로 직접 세팅한 새장인데 몰라볼걸. 바깥에서 이보라. 그가 죽었다. 아니, 죽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들은 소식 같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보고 알았다. 노마드의 죽음이 느닷없이 사진 한 장으로 창에 떴고 나는 그것을 손가락 하나로 순식간에 펼쳐보았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이런 식이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딱 손바닥만큼일 수 있을까? 그 누구가 해변에 밤바다처럼 엎드려 있었다. 비명소리는커녕 파도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다시 사진 아래 뜨는 한 줄 글로 엎드려 있는 그 누구는 노마드가 되었고 다시 그는 시커멓고 고요한 밤바다를 연상케 했다. 이놈이 잠든 채 송모도 해변으로 밀려왔다. 캡틴이 카카오톡으로 내게 보내온 이 사진과 메시지는 그만 접어도 샛노랗게 장틀에 걸렸다. 그것들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다시 파란 창을 펼쳐야 하는데 나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가 잠든 채 파도처럼 밀려왔다는 성모도, 강화도 바깥의 그 섬을 나는 지난해 6월에 다녀왔다. 병풍 같은 야산마다 지천으로 피어있는 흰 꽃은 밤꽃이라 했다. 짙은 꽃내는 끈끈하고 축축한 남자의 체액 냄새와 흡사했다. 아찔했다. 향기가 코로 스미더니 자꾸 관자놀이를 찔러 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가벼운 두통 증세를 보였다. 돌아보니 온통 조용한 바다였다. 강화도 외풀이에서부터 우리가 탄 배를 줄기차게 따라오던 갈매기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네들이 만들었던 하얀 다리도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렸다. 나는 우리가 만들며 건너온 하얀 다리의 저쪽 끝을 눈으로나마 잡아보려고 발끝으로 서서 목을 길게 뽑았다. 그가 비틀거리는 내 손을 찾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자주 출사 오는 곳이야. 작품 같은 이 섬에 너와 같이 오고 싶었어. 그러니까 성모도는 송두리째 노마드가 페이스북에 소개 한 줄 없이 전시해왔던 사진 작품들의 대상이었다. 거기가 하얀 갈매기 다리도 닿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왜 하필 당신은 그 땅에 몸을 풀어버렸나. 다시 내가 저 섬 바깥의 섬으로 간다는 것은 엎드려 있는 그 누구와 마주하는 일이고 잠든 그와 소통하는 일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던 하얀 다리처럼 아득하며 이제 잡을 수 없는 그의 손처럼 막막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거기에 갈 수 있을까? 어부가 건져 올린 것은 인형 모양의 돌덩이 22개였다. 실망한 어부가 돌덩이를 즉시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시 그물을 쳤지만 역시 건져 올린 것은 돌덩이였으므로 다시 바다에 던졌지. 그날 밤 어부의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나서 귀중한 것을 바다에 2번씩이나 던져버렸다고 책망하면서 내일 또 돌덩이를 건지거든 명산에 잘 봉안해 줄 것을 당부했대.
다음날 22개의 돌덩이를 건져 올린 어부는 노승이 일러준 대로 낙가산으로 옮겼는데 이 석굴 부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이 무거워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대. 그래, 바로 여기가 영장이구나 하고 굴 안에 단을 모시게 되었어. 선덕 여왕 때 있었던 일이야. 그때 노마드는 보문사의 굴법당 앞에서 전설 같은 역사를 이야기했다. 보문사는 성모도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사찰이다. 그러나 배가 성모도 선착장에 닿았을 때 주차장에는 절까지 왕복 운행되는 대형 버스가 6대나 서 있었다. 동해안의 낙산사, 남해의 보리암같이 이 절도 지리상의 특성 때문에 많은 불교도가 참배를 원했다. 불교도들은 바다를 끼고 있는 절에 참배를 하면 큰 영험을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보문사에서 잡일을 맡아 하는 어느 보살이 말하길 하루에 촛불 폐기물이 3포대, 공양미만 1가마가 넘게 나온단다. 교도들의 불심이 무태서 섬으로 거대한 다리를 놓고 있는 셈이다. 굴법당 앞에는 800년 수령의 향나무가 번뇌에 쌓인 괴로운 중생인 양 용트림을 하고 있었다. 나는 굴 속에 들어서자마자 걷어올렸던 셔츠 소매를 내리고 살그머니 그의 팔을 찾아잡았다. 그러나 노마드는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은 채 어부가 건져 올린 돌덩이처럼 꿈쩍하지 않았다. 나는 굴 안에 단을 모신 어부를 찾듯 절을 하고 있거나 꿇어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 다음에 어부는 침묵 같은 돌덩이와 어둠을 밝혔을 것이다. 나는 석실을 비추고 있는 여러 자루에 큰 초로부터 불을 옮겨 향을 하나 데웠다. 그러고 나니 어부가 사라졌다. 사라진 어부를 찾으려 눈을 감았다. 석실 바깥의 둥그런 해변으로부터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거기서 어부의 후예들은 그물을 짜고 있었다. 그리고 고기를 낚으러 망망대해로 나갔다가 그들은 또 다른 돌덩이를 건져 올려서 돌아올지 모른다. 석굴 뒤로 만들어진 돌계단을 오르며 나는 마음속으로 그 수를 헤아렸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노마드가 입을 열었다. 108번뇌라고 불상을 뵈러 올라가는 계단은 108개가 일반적인데 이것은 유별나지? 그랬다.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만치 계단은 길게 이어졌다. 300번째 번뇌를 밟고 서서 나는 물었다. 아직 멀었어요? 거의 다 왔어. 저기 위를 좀 봐.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절벽 같은 바위산이 하늘을 가렸고 마의 석불 좌상은 바위를 등에 업은 채 그곳에 갇혀 있었다. 석불은 손과 손이 힘을 합쳐 신들린 듯 돌벽에 새겼을 구조물이었다. 마에는 그저 하염없이 서해를 굽어볼 뿐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볼 수 없겠구나 싶었다. 그런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그가 중얼거렸다. 마의 석불은 앉은 자리에서 천리를 보고 죽어서도 천년을 살았다. 듣고 보니 그것이 불교의 역사와 중생의 해탈에 대한 상징물 같았다. 그의 종교가 불교였나? 나는 새삼 궁금했다. 머릿속에 노마드의 페이스북 정보란을 떠올려서 펼쳤다. 생일, 점, 성별, 남자, 혈액형, B형, 경력 및 학력, 인천대학교 졸업, 결혼, 연애 상태, 연애 중, 정치관, 점, 종교, 점, 좋아하는 인용구, 삶은 당신이 머릿속으로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대로라면 그의 종교는 없거나 알 수 없는 것이 된다. 정보란은
우리가 처음 친구 맺기 한 순간과 내용이 동일하다. 딱 하나 업데이트된 것은 결혼 연애 상태 점에서 연애 중일 뿐. 그동안 우리는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혹은 제공된 정보 이외에는 서로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아 왔다. 우리의 만남은 접속 같은 순간의 연속이며 페이스북 세상에서 과거와 미래는 현재로부터 아득해지거나 현재 속에서 더 생생하게 현존하기 때문이다. 가령 몇 해 전에 읽었던 까뮤의 이방인이나 언젠가 한 번쯤 마셔보고 싶은 압생트 한 잔은 페이스북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에 대한 충실한 응답이 되는 대로 우리의 지금을 함께 누리게 한다. 이런 마술 같은 세상은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 보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 렌즈는 빛을 굴절하거나 차단하지만 페이스북은 어둠을 포함한 인식의 모든 것을 그리한다. 인식과 더불어 의미 역시 오직 지금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것이 된다. 이 세상을 노마드는 세상 바깥이라 불렀고 사진과 단문을 도구 삼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그가 보기에 나도 마찬가지여서 닿은 친구 요청에 내가 기꺼이 친구 수락하면서 우리는 세상 바깥에서 만난 관계가 되었다. 이 상념들이 번뇌가 되기 전에 바다로 돌아선 그는 내게 말했다. 저렇게 많은 섬이 한 바다 위에 떠 있어도 제각각 외로워 보이네. 그것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나는 노마드의 정보란에서 볼 수 있는 가족이라고는 아버지라는 낱말밖에 없음을 버뜩 떠올렸다. 살그머니 그의 팔을 다시 찾아 잡았지만 그의 고개는 여전히 내가 아닌 바다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섬과 섬 사이를 떠도는 바람처럼 가볍고 쓸쓸하게 노마드는 말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오래전에 출가한 누나 집이야. 어머니는 내가 7살 때 우리 집을 나가 다른 집사람이 되어버렸어. 지금도 고향 본가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직업은 의사야. 나는 아픈 사람을 돌보듯 어머니 없는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온 아버지가 쭉 자랑스러웠다. 그러니까 노마드의 가족은 가출한 어머니와 출가한 누나, 또 환자를 치료하는 아버지까지 적어도 3사람이라는 말이다. 그가 지금 나와 한 동네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것처럼 그와 내가 페이스북 친구가 된 이후 한 번이라도 캐묻지 않는 이상 들을 수 없는 얘기였다. 노마드와 내가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바깥은 아무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무수한 비밀과 의혹의 사각지대인지 모른다. 누군가와 한때 비밀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면 무덤 속까지 함께 갈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싶었다. 잡고 있던 그의 팔을 쓸다가 나는 손을 찾아잡았다. 노마드의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가 다른 쪽 팔로 내 허리를 안고 키 큰 몸을 숙였다. 나는 품 안에 들어온 그의 숱 많은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노마드는 내게 머리를 묻은 채 뜻모를 소리를 중얼거렸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들이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성모도의 일주도로를 따라 걷는 동안 왼편으로 넓은 어유정도가 펼쳐졌다. 간척지의 수로를 따라 흘러들어온 바닷물이 네모난 방마다 푸른 타일을 깔았다. 드문드문 세워져 있는 대형 선풍기의 힘을 빌지 않아도 6월의 햇살과 바람으로 젖은 방을 말리기에 충분했다. 저 푸른 방이 흰 소금 창고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오른편 언덕 아래로 펼쳐진 해수욕장은 여름 한철 개장을 코앞에 두고 분주해 보였다. 수많은 비치 파라솔이 몸을 접고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저들이 뼈대와 살을 기지개 켜듯 펼치는 날, 섬은 바다 덕분에 외롭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마침 바닷물이 수평선 근처로 끌려가 버린 때라서 해변은 고스란히 알몸이었다. 노인의 피부 같은 그 진회색 땅에 생물이 존재할 것 같지 않았다. 섬사람들이 긴 고무장화를 신은 모습으로 갯벌을 헤집었다. 아무데나 헤집는 것이 아니라 조개구멍을 찾아 호미 같은 연장으로 그곳을 판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 땅에 어린아이의 새끼손가락을 폭 찔러 넣으면 꼭 맞을 만큼의 구멍이 수없이 많았다. 바닷물이 부재 중인 땅이지만 그 속에 무언가 가쁜 숨으로 살아있다. 섬사람들의 손에 들린 양철 바구니 안에 물기가 마르지 않은 비단 조개들이 반짝거렸다. 그들 곁에 쪼그리고 앉아서 노마드가 바구니 속에 손을 집어넣고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끄집어내서 그 모습을 사진 찍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접속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세상 바깥의 목소리에 대한 내 응답엔 언제나처럼 캡틴이 제일 먼저 댓글 달았다. 사랑은 번개와 같은 건가? 옆에서 바로 때리네. 나의 지금이 굳이 이렇게 세상 바깥에 전시하지 않아도 현재로부터 충분히 아득해지거나 그것보다 더 생생한 현실의 순간이라는 것을 만나본 적 없는 캡틴이 잘 아는 것만 같았다. 페이스북 친구 중에는 캡틴처럼 사진 전시를 자제하고 단문만 게시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당신이라는 시라 부르리라. 그 누군가 시로 보이는 순간이 있다. 내 삶의 절정이다. 이렇게 아무 의미는 없지만 그 짧은 글만으로도 충분히 느낌이 좋아 한 번쯤 만나보고 싶어지는 대상 중 한 사람이 캡틴이었다. 그날 우리는 최초의 밤을 함께 보냈다. 이 세상 어느 날 밤도 낮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다. 단 하루라도 너와 함께 살아보고 싶다. 서해가 노을빛에 붉어지다가 침묵 같은 어둠과 몸을 섞기 전에. 노마드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숙소를 정하자마자 길게 드러누웠다. 제대로 식사를 하기보다는 간 내린 커피가 마시고 싶다며 입을 맞췄다. 종일 바닷바람에 노출되었던 각자의 입술은 짰지만 하나 되며 달았다. 따뜻한 액체에 풀리는 포켓 커피처럼 그 달콤함 속에서 배어나오는 쌉싸름한 맛도 주고받았다. 그의 손이 닿는 대로 나는 젖었다. 낮에 잡았던 노마드의 축축한 손바닥을 떠올렸다. 다한증이야. 유독 손바닥만 그래. 그는 내 몸을 자신의 배 위로 끌어올리고 침대 시트에 손바닥을 문질렀다. 나는 괜찮아 하고 말하며 비릿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 누구의 젖은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으니 조금씩 호흡이 가빠웠다. 나는 섬의 갯벌과 비단 조개에 숨구멍을 떠올렸다. 숨을 쉬는 대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나왔다. 노마드는 경랑에 흔들리는 배 같았다. 나를 몸 위에 싣고 누워서 이젠 손바닥뿐만 아니라 전신에서 그는 땀을 쏟았다. 겨우 숨구멍만 열렸을 뿐 하얗게 의식이 닫히는 대로 실내에 밤꽃 향기가 짙어졌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순간에도 세상 바깥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그와 나의 응답은 은밀했다. 내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 밤이 깨어있다. 나는 지금 죽어가는 기분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이대로
내가 완전히 죽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똑같은 기분으로 그것을 생각 중이니까. 그렇게 서로 죽음을 건네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곧 끌어안은 채 잠들어 버렸다. 기억할 수 없는 어지러운 꿈들이 이어지는 대로 그 밤은 또 다른 밤들처럼 깨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최초의 밤에 나는 그에게 홀로 앞서는 죽음에 대하여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노마드와 나는 한 달에 한 번 거꾸로 가는 시계에서 만났다. 우리 둘이 연인 관계로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엮은 인연들 속의 각자로서 모임에 참석했다. 나는 매번 두리번거리며 캡틴을 찾았지만 번번이 그 자리에 없었다. 참석자들은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이지만 세상 바깥에서 순간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명함을 꺼내거나 말로써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재력 있는 CEO거나 실력 있는 아티스트였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정보란을 머릿속에 떠올리거나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다. 혀보다 손가락이 바쁜 자리였다. 게다가 1년 전에 인연 맺었던 사람과 오늘 친구가 된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의 1년 동안 페이스북 접속 횟수가 또 다른 사람의 오늘 접속량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들의 접속이야말로 누군가와 순간을 같이 살고 싶은 욕구의 기본적인 실천이었다. 그것으로 친구 관계가 가능하다고 믿는 그 누구들이 모이는 장소, 거꾸로 가는 시계의 주 메뉴는 뒷고기였다. 소나 돼지의 붉은 살이 누군가에게 해체되어 부위별로 팔려가고 남은 살점 혹은 누군가가 흘린 살점을 우리는 저녁 내내 구웠다. 그 뒷고기를 먹으며 아무도 소인지 돼지인지 어느 부위쯤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말로써 묻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포함한 각자의 스마트폰에 때깔 좋게 사진 찍혀서 페이스북에 단문과 함께 전시되는 대로 갈비살이 되었다가 한정살이 되었다. 육식을 즐겨하지 않는 나로서는 그 자리가 냄새부터 고역이었지만 지금에 응답하며 순간을 함께 누리기 위해선 감내할 수 있는 희생이었다. 뒷고기의 정체는 모임의 부재 중인 캡틴 같은 친구들이 댓글을 덧붙임으로써 명백히 밝혀지거나 더욱 모호해졌다. 먹을수록 당기겠어. 좋은 음식은 좋은 섹스와 같지. 그래서 거꾸로 가는 시계에서의 시간은 조용하지만 즐거웠는데 특별히 도모하는 일이 없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만지며 충분히 분주했다. 세상 바깥에서 프로필 사진부터 호감이 가는 친구는 많지만 그 인기가 거꾸로 가는 시계에서도 여전하긴 힘들었다. 모임 참석자들은 페이스북의 정보란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가면 물갈이하듯 친구 관계를 정리했다. 처음에 친구 관계를 요청하거나 수락했던 것처럼 친구 끊기도 손가락만 까딱하면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노마드는 늘 우세했다. 나는 가끔 친구 수가 줄지 않는 그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했지만 지금 그가 나와 연애 중이라는 사실로 충분하다고 자위했다. 그의 쌍꺼풀이 없지만 크고 길게 찢어진 눈은 보기에 따라 선량하게 혹은 고독하게 보였다. 그의 높은 콧날과 도톰한 입술에서 쉽게 꺾이지 않는 의지 같은 것을 읽었던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시계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듯했다. 우선 노마드는 키가 크고 팔다리도 길어 어떤 옷을 입든 잘 소화해냈다. 그는 다른 사람 일에 참견이 적었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침묵의 효과는 사람마다 틀려 현명한 자의 침묵은 덕이 되지만 자신 없는 사람의 가장 안전한 방책이거나
어리석은 이의 지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기를 뒤집는 동안 침묵은 존재해도 그것의 효과에 대해 고민하는 이는 거꾸로 가는 시계에서 없었다. 또 노마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를 위해서 제일 먼저 자리를 양보했고 행상인의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 위에 올려주는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리 급해도 다 마신 커피잔을 치우지 않은 채 돌아서는 경우가 없었고 누군가 길바닥에 무심히 던진 담배꽁초가 눈에 띄면 반드시 주워야 했다. 그를 겪을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제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반듯했다. 하지만 그 반듯함이 과해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내가 거꾸로 가는 시계에 5분 늦게 도착한 날, 노마드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5분이나 지각했어. 겨우 5분이야.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5분쯤은 늦을 수 있어. 약속한 시각에 늦었다는 사실이 중요해. 매사 무성의하겠군. 그의 마음이 상하는 게 싫어서 재빨리 사과했지만 내 마음이 상해버렸다. 그날도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캡틴은 부재 중이었다. 모임은 여전했고 그 속에서 노마드도 즐거워 보였다. 후식 타임의 된장 밀크커피는 간장 블랙커피를 선호하는 우리의 취향과 전혀 달랐다. 나는 상한 마음으로 뒷고기의 냄새를 견뎌낸 시간 끝에 그것마저 들이켜고 싶지 않았다. 블랙으로 마실 수 있는지 묻기 위해 호출벨을 눌렀다. 종업원이 곁에 와 닿기 전에 그가 낮은 소리로 내게 말했다. 그냥 좀 마시지. 싫어. 나는 단호히 대꾸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여러 사람 어울릴 때 자기 의견이 돌출되는 것은 안 좋지. 우리의 대화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내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기어이 간장커피를 주문했고 흡입하자마자 거꾸로 가는 시계로부터 빠져나왔다. 노마드는 따라 나오지 않았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페이스북에 접속해서 그 누구의 예의가 다른 누구에게 교양 있는 무례가 되기도 한다고 응답했다. 반갑게도 부재했던 캡틴이 세상 바깥에서 기다렸다는 듯 총알 댓글로 응수했다. 예의라는 것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묘사하는 능력이긴 하지. 그날 이후 나는 세상 바깥에 줄줄이 전시되는 노마드의 성모도 사진에도 눈팅만 하며 침묵했다. 그러자 그는 우리가 좋아하는 간장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시고 싶다며 나를 불러내더니 새를 선물했다. 흰문조 한 쌍이었다. 아버지께 네 얘기를 했다. 정원에서 손수 기르는 녀석들 중 가장 예쁜 2마리랬어. 우리라고 생각하고 잘 길러줘. 프로포즈하는 것 같았다.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가 존경하는 아버지로부터의 선물이라는 점도 나를 감동시켰다. 백문조는 모성애가 없는 새라서 십자매 둥지에 몰래 알을 넣어 부화시키기도 한다지 않는가. 그런데 새는 내 살뜰한 보살핌 속에서 7개의 알을 더 낳더니 5마리의 생명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가 보고 만족스러워했다. 나는 세상 바깥에서 만난 그와의 미래에 점점 확신을 가졌다. 처음에 베란다에 내놓았던 새 장을 나는 곧 집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돌봐왔던 열대어들 곁에 놓았다. 물고기들은 쉴 새 없이 눈알을 굴리며 입을 빠끔거렸지만 수족관 바깥에 무심했다. 어디 불편한 구석이 없는지, 그래서 더 자주 들여다봐야 했다. 그네들은 그렇게 자기들 세상의 안락을 침묵과 무심함으로 챙겨왔다.
수족관 옆에서 흰 문조들이 야단 법석을 떨어도 물고기들은 마찬가지였다. 어린 백문조 5마리는 둥지 속에서 먹이를 달라고 한꺼번에 울었다. 부리를 한껏 벌리고 합창을 시작하면 어미새가 불이 나게 새장 안을 돌아다녔다. 나는 좁쌀과 달걀 껍데기를 더 넣어주다가 열대어 보금자리까지 제대로 청소하고 점검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족관 속에 돌림병이 돌 때마다 극진히 살펴주는 허 사장님이 한달음에 출장 왔다. 한 해 만에 만난 그의 반백은 백발이 되어 있었다. 어이구, 오랜만입니다. 예, 사장님. 장사는 잘 되세요? 요즘엔 영 시원찮네. 집 비우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니 애완동물에 공들이는 사람도 적어요. 어라? 이 새가 여기 와 있네. 그 녀석 참. 벼랑간 새를 키우고 싶다며 백문조 한 쌍을 구해달라더니 여기 선물할 거였구만. 새장도 마음에 들지요? 허 사장님은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지으며 바가지로 수족관 속에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나는 입속이 말라오는 느낌을 애써 떨치며 물었다. 이 백문조들이 허 사장님 가게에서 왔다는 말씀이세요? 새장까지 말이에요? 비슷해서 착각하셨을 수 있어요. 다시 좀 보세요. 아이, 내 손으로 직접 세팅한 새장인데 몰라볼까? 파랗게 이끼 낀 모래사장 위에서 열대어들이 몸부림쳤다. 끓기 시작하는 국냄비 뚜껑처럼 그것들의 아가미가 길싹거리기 시작했다. 매사 느긋한 허 사장님이 벽을 닫고 맑은 물로 갈아서 채우는 동안 수족관 바깥의 열대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것들이 행여 죽어버리지 않을까 초조한 건지 입술까지 메말라 왔다. 사장님은 이 새장과 백문조 한 쌍을 구입한 그 누구를 잘 아나 봐요? 그 녀석이라고 허물없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 잘 아다마다요. 그 어머니가 내 초등학교 동창인걸. 유쾌한 목소리로 내게 그렇게 대답하더니 남은 말처럼 더 중얼거렸다. 혼자 살았어도 자식 하나는 반듯하게 참 잘 키워냈지. 허 사장님이 수족관 뚜껑을 닫고 새장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의 아버지가 선물했다고 들은 새와 얼굴과 이름을 잘 아는 우리 동네 허 사장님이 팔았다고 듣는 새가 사람 손을 피해 다니며 우짖었다. 그 울음소리가 섬뜩하긴 처음이었다. 청소와 점검을 마친 수족관과 새장을 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시원을 알 수 없는 새가 침묵 중인 물고기 곁에 살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응답했다. 기다려도 캡틴의 대꾸가 없어 서운했다. 기다리진 않았지만 노마드의 댓글도 없었다. 나는 그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시원을 찾기 위해 그를 찾아다녔다. 우선 노마드가 근무하는, 아니다, 한다고 들었던 갤러리로 갔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마드가 졸업한, 아니다, 했다고 보았던 대학교로 갔다. 우리 학교 졸업생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세상 바깥으로 바닷물처럼 끌려가는 대로 사실이 갯벌처럼 드러났다. 나는 숨구멍을 찾아 헤매는 비단조개 같은 심정으로 허 사장님을 찾아갔다. 늦게나마 백문조를 선물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어렵게 받아낸 번호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는 사람의 목소리는 누나의 것처럼 젊지 않았다. 허 사장님만큼 세월을 살아낸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그녀에게 노마드를 물었다. 응, 사진 찍으러 갔어. 멀리 간다던데. 친구면 스마트폰으로 연락해요. 나는
그 기운 없는 목소리에 대고 연락이 안 되니까 집 번호를 받은 거라고 대꾸하기 싫었다. 그녀의 음성이 마치 새의 울음소리 같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섬뜩함을 느꼈고 나는 그만 통화를 끝냈다. 노마드가 긍정했던 현실은 그가 부정했던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가 세상 바깥에 공들여 쌓아 올리는 모래성은 파도를 피할 수 없다. 파도를 만드는 바다는 우리 세상의 시원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가 긍정하고 있는 현실인가? 그가 부정하고 싶은 사실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가 세상에서 부정하고 싶은 사실과 상관없이 세상 바깥에서 친구들은 그가 긍정하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스마트폰을 끄집어내서 손가락 끝에 와 닿은 노마드를 친구 목록에서 지웠다. 세상 바깥에서 맺었던 그와 나의 관계는 갈매기 다리 같은 것이었는지 모른다. 죽을 힘을 다해 배를 쫓으며 갈매기들이 만들었던 하얀 다리처럼 우리 관계는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지난해 6월과 외포리의 풍경은 별반 다르지 않다. 폭우는 사람보다 성모도까지 도선하려는 차량 행렬로 붐빈다. 그때 노마드가 그랬듯 나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줄에서 이탈한다. 주차장에 자가용을 세워두고 다시 폭우로 걸어 나오니 안악들이 밴댕이 회 한 사라 하고 가요. 인삼 동동주 한잔해요 하며 살갑게 달려든다. 나는 걸음을 빨리 해서 배를 타는 사람들 줄 끝에 가서 선다. 그와 함께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 섬 바깥의 섬까지 운임 시간은 5분 남짓. 배 주위에 지보리만큼 살이 오르고 지저분해진 갈매기들이 날개를 접고 앉아있다. 개찰이 시작됨과 동시에 나는 승선을 위한 줄에서 슬그머니 이탈한다. 아직 탑승 명단에 사인을 하기는커녕 표도 구매하지 않았다. 길게 고동을 울리며 배가 곧 출항한다. 앉아있던 갈매기 떼가 기다렸다는 듯 날개를 펼친다. 서서히 배가 폭우를 빠져나가고 그 뒤를 갈매기 떼가 줄지어 따라간다. 새떼가 노리는 것은 물고기 사냥보다 쉬운 사람들의 과자 봉지다. 그러니까 저것이 강화도 외포리서부터 성모도까지 이어졌다 허물어지기를 밥 먹듯이 반복하는 하얀 다리다. 나는 마지막 배까지 성모도로 그냥 보내고 주차장으로 돌아온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창틀에 샛노랗게 걸려있는 그의 죽음을 건드린다. 이놈이 잠든 채 성모도 해변으로 밀려왔다. 캡틴이 내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메시지가 사진과 함께 열린다. 나는 그의 소식을 보내온 캡틴에게 감사하는 대신 답장이 늦었지만 노마드를 잘 아냐고 묻는다. 잘 알았지. 그 녀석이 7살 때까지는. 나는 다시 캡틴에게 혹시 직업이 의사냐고 묻는다. 나는 아픈 언어를 돌보니까 의사가 아니지. 나는 지독하게 가난한 시인이야. 이제 나는 그 누가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에 대해 다 알아버린 것 같지만 시를 쓰기 위해 노마드와 함께 살던 집을 나간 적이 있냐는 메시지를 캡틴에게로 보내고야 만다. 캡틴의 카카오톡 답장을 기다리다가 나는 세상 바깥에 접속한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캡틴이 보내온 사진을 거기로 공유하며 단문으로 응답한다. 삶은 무수한 숨구멍을 품은 갯벌과 마주한 채 죽어가는 경험 덩어리다. 금세 댓글이 달렸다. 누구죠? 영화 찍는 중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소설일 수 있습니다. 예.
영화와 소설의 차이는 있지만 없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마치 사람 사는 거랑 그것들처럼요. 하하, 내일도 거꾸로 가는 시계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의 죽음과 같은 명백한 과거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세상 바깥에서 의미 없다. 그는 영화를 찍는 중일 수 없지만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될 수는 있다. 이 실없는 대화 위로 여전히 아무 이미지가 없는 캡틴의 단문이 방금 게시된다. 사랑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 속으로 사라져 다시 태어나고 싶었다. 열애하는 심정으로 시를 읽고 사랑하는 시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다. 그 아래에 총알 댓글로 대꾸하고 싶다. 자유를 명분으로 아무나 캡틴이고 누구나 노마드 중이라면 침몰하거나 상실할 수밖에. 그러나 나는 노마드가 페이스북 친구이기 전에 캡틴의 아들임을 상기한다. 그의 세상 바깥에서 나일지 모르는 누구와는 연애 중이고 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지 않았던가. 나는 내 품속에서 노마드가 중얼거렸던 말을 떠올리며 캡틴의 변명 같은 단문 아래에 그의 목소리를 댓글로 붙인다. 누군가의 아들이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제 노마드는 아버지가 있는 세상 바깥에서 영영 잠자기를 선택했고 캡틴은 아들이 있는 세상 바깥에서 내내 노래하기를 선택했다.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은 거기에서 그 누구들이 피곤한 중이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삶은 당신이 머릿속으로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다.